한때는 절대 망하지 않을 투자처, 바로 캐나다 콘도 시장이었죠. 그런데 말이죠. 그 단단했던 믿음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정말 그렇죠.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토론토나 밴쿠버 콘도가 위험하다? 이런 말했다간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을 거예요. 근데 모두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이 안전 신화가 도대체 왜, 어떻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?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먼저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봐야겠죠. 정말 눈부신 상승세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보시다시피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. 아니,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었을까요?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믿기지가 않죠? 광역 토론토 지역 콘도 평균 가격이 2005년에 2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였어요. 그런데 불과 20년도 안 돼서 80만 달러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. 4배가 뛴 거예요, 4배가. 정말 엄청난 붐이었죠. 그렇게 뜨겁던 시장이 지금은 보시다시피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. 캐나다의 핵심 시장 두 곳, 토론토에서는 판매량이 무려 17%나 급감했고요. 밴쿠버도 10% 가까이 뚝 떨어졌어요.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말 그대로 수억 원씩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2만 3천 채. 지금 토론토 지역에서 비어있거나 곧 비게 될 콘도 숫자입니다. 아니, 한쪽에선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한쪽에선 이렇게나 많은 집이 텅텅 비어있다니. 이 역설적인 상황,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? 자, 이런 거시적인 숫자들 뒤에는요,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. 이번 시장 붕괴의 직격탄을 맞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? 시장이 한창 좋을 때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의 필승 공식처럼 유행했던 방법이 바로 이 선분양 대파기였습니다. 나자르라는 투자자 이야기가 딱 대표적인데요. 방법은 간단해요. 완공도 안 된 콘도를 계약금만 조금 내고 찜해두는 거죠. 그리고 집이 다 지어지기 전에,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그 계약할 권리를 웃돈 받고 파는 겁니다. 모기지 대출도 필요 없어요. 그야말로 앉아서 돈 버는 거였죠. 시장이 계속 오를 때만요. 그런데 금리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. 판이 완전히 엎어진 거죠. 사겠다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고 나자르는 팔지 못한 계약을 그대로 떠안게 된 겁니다. 더 최악인 건 가진 돈을 전부 계약금에 쏟아부어서 정작 잔금을 치를 모기지 대출 자격도 안 됐다는 거예요.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? 개발사한테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한 땅을 노리던 투기꾼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, 사실은. 콘도 투자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미래, 재정적 안정을 꿈꿨던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. 뭐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이제 막 가정을 꾸는 신혼부부 같은 이런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거죠. 한 부동산 중개인이 들려준 고객 사례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습니다. 6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한 8억 원 정도에 산 콘도가요. 지금 시장 가치가 45만 달러, 약 6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. 순식간에 15만 달러, 거의 2억 원이 그냥 날아간 셈이죠. 이 한마디에 구매자들의 그 막막함과 절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이해가 안 되는데요? 계약서에 팔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. 맞아요. 이론상으로는 할당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제3자에게 계약을 넘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그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개발사의 허락이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. 시장이 좋을 땐 쿨하게 허락해주던 개발사들이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이 조항을 이용해서 판매를 막아버린 겁니다. 구매자들은 그야말로 덫에 걸린 거죠. 꼼짝없이요. 이런 개인들의 비극을 듣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데요. 사실 이건 더 큰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. 그렇다면 캐나다 주택시장을 이렇게 병들게 한 진짜 뿌리는 대체 뭘까요? 한 전문가의 진단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이 상황을 단순히 붕괴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그냥 멈춰버린 동결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거품을 만든 원인이 아니라 이미 병들어버린 시스템이 만들어낸 증상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.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?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병들게 한 진짜 원인들 한번 짚어볼까요? 첫째,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말도 안 되는 초저금리. 이게 사람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셈이죠. 둘째, 엄청난 인구 증가. 이민자랑 유학생이 계속 늘어나는데. 셋째,
집은 그만큼 짓지를 못했어요.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규제에 묶여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.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낸 거죠. 여러분,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? 마트 갔는데 과자 봉지 크기는 똑같은데 뜯어보면 내용물은 확 줄어있는 거예요. 딱 그겁니다. 주택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.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새로 짓는 콘도들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.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좁고 오직 투자형이나 혼자 사는 사람한테만 맞는 그런 초소형 주택들만 늘어나는 거죠. 자,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앞으로 이 도시에서 과연 누가 살 수 있을 것인가? 이 시장 동결 사태가 우리 도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중산층의 공동화 현상입니다.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. 우리 아플 때 돌봐주는 간호사,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같은 분들이요. 근데 이분들이 더 이상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시를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전문가들은 샌프란시스코처럼 극소수의 부유층과 저소득층만 남고 도시의 허리를 바치던 중산층이 사라져버리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, 이게 그냥 일시적인 시장 조정? 잠깐의 붕괴일까요? 아니면 우리 도시에 누가 살 수 있는지 그 자격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리는 거대한 리셋의 시작일까요? 그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.